이런 알트코인 주목이라는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사실 알트 시즌 오느냐에 대한 기대감 다들 갖고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와 같은 알트 시즌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알트코인이 안 오른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정한 섹터,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 알트만 간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실 이른바 개나 소나 도겐카우 다 오르는 알트 시즌이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별로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는 애들만 가는 이런 장이기 때문에 투자 난이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이번 아마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어질 알트코인에 만약에 뭔가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하면 주목을 어떤 코인이 받을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규제 관련 호재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요. SEC 디파이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SEC 홈페이지에서 갖고 와봤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해서요. 룰 3B16에서 뭔가 익스체인지에 대한 정의를 바꿨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디파이 프로토콜을 증권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과거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에요. 22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발표를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특정 제한 규정 공지를 철회한다라고 했는데 이때 무슨 규정을 했냐면요. 디파이 거래소와 암호화폐 수탁을 담은 규제입니다. 이른바 디파이 관련돼서 야 디파이도 금융이야. 그러니까 금융 규제를 받아 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룰 3B16인데 요걸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디파이 업체들이 계속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야 디파이는 탈중앙한데 이걸 어떻게 기존의 금융 툴로 은행 툴로 규제할 수가 있어. 이건 맞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게리 겐슬러 위원장 시절 SEC는 아니지 이것도 금융이지. 금융이라고 하는 건 우리 금융당국의 규제를 빡시게 받아야 돼. 이건 증권이잖아 라고 해가지고 세게 규정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디파이 토큰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디파이 규제에 대해서 완화했어요. 그럼 디파이에서 메인은 뭘까? 디파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이게 보면 체인별 디파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TVL 비중을 나타내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55%에 이릅니다. 이더리움 그리고 레이어 트윈 베이스 그리고 아비트럼 이런 애들을 보면 합치면요. 이더리움 비중이 이더리움 계열의 디파이 TVL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이릅니다. 물론 이 디파이 썸머가 오는 디파이의 부흥을 알렸던 초반에는 거의 이더리움이었어요. 이더리움 비중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55% 비중을 디파이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디파이 전성기 때가 이더리움 가격도 전성기였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요. 이 차트가 뭐냐면 디파이 라마에서 갖고 온 이더리움 기반 TVL 그래프입니다. 물론 TVL이라고 하는 게 락업 밸류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코인 가격이 비싸니까 그 밸류 자체도 크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흐름을 보자면요. 이 가격과 디파이 TVL이 거의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이 떨어져도 만약에 디파이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개수는 늘어나는 거니까 디파이 규모가 TVL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과 함께 똑같이 TVL 규모가 움직였다는 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코인으로 몰리는 그 디파이에 예치된 자금들이 빠져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가격의 전성기는 TVL, 디파이 전성기 때 왔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가격이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바닥 찍고요. TVL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자면 왜 1차 때 불장에 비해서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회복을 못하고 있을까를 보자면요. TVL 수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떨어진 것보다 TVL 감소폭이 더 큽니다. 디파이에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디파이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규제 리스크였는데 그 규제 리스크가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규제 리스크가 해결됐으니까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규제 리스크가 없어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인지 어쨌든 5월 16일부터 6월 12일까지 ETF 자금이 연속적으로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더리움 ETF 전체로 보자면요. 누적 자금이 순유입된 건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이더리움 ETF가 지난해 출발을 할 때요. 시드가 처음에 이제 ETF가 원래 갖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ETF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은 이미 이더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때 그 출발할 때 시드머니가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신탁 때문에 ETF 전체로 보자면 102억 5,500만 달러의 시드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현재 ETF로 누적된 순유입액은 얼마냐를 보자면 38억 7,300만 달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요. 그래서 시드머니와 지금 현재
누적적으로 들어온 순유입액을 비교해 봤더니 얼마인가요? 여전히 63억 8,200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그나마 돈이 들어온 건 38억 달러나 들어온 건 바로 이 블랙락 쪽에서 자금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초반에는 자금이 나가기만 했는데 언제 많이 들어왔냐? 바로 최근입니다. 출시일에 아까 제가 총 들어온 돈이 38억 7,300만 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4분의 1이 10억 달러가 넘는 돈이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9거래일 연속 돈이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10억 달러 넘는 자금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ETF가 지난해 7월 출시된 일에 쭉 들어온 게 38억 달러야. 그런데 최근 19거래일 만에 들어온 게 10억 달러를 웃돕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자금이 아주 순유입됐다. 무서운 속도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게 수급 측면에서 이더리움이 좋은 게 뭐냐면요. 아까 규제 리스크, 이더리움과 관련된 뭔가 증권성 리스크가 좀 해결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이더리움 ETF가 나오면서 이더리움 자체의 증권 리스크는 좀 해결이 됐는데 그 이더리움 생태계를 둘러싼 규제 리스크가 여전했었는데 이번에 그 규제 리스크를 해소해줬다라는 거죠. SEC가의 발표로. 그러면서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샤프링크인데요. 샤프링크 뒤에는 사실 조셉 루빈이라는 이더리움 창시자가 있습니다. 거의 그쪽에서 약간 조금 뭐랄까 상태가 안 좋은 애를 약간 그 우리로는 백도어 리스팅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가지고 이더리움을 재무제표에 추가하는 전략을 취한 거예요. 이더리움을 축적하는 샤프링크가 스트래티지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블록미디어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매입을 발표한 후에 물론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도 했지만 길게 보면 주가가 우상향했거든요. 그래서 샤프링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더리움 살게라고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샤프링크가 우리 이더리움 살 거야 라고 발표하니까 단 4일 만에 주가가 1747% 급등했어요. 아직 사지도 않았고 살 거야 라고 발표한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뭐 주가 조작 아니야 약간 의심이 되긴 하는데 아무튼 1747% 급등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5월 29일 고점 이후에 진짜로 이더리움 사기 시작하니까 다시 급락했습니다. 90% 급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래 주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스트래터지를 성공할지는 샤프링크의 경우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샤프링크가 현재 보유한 이더리움은 얼마냐? 상장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더리움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장사 샤프링크가 보유한 거 말고요. 그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에 21만 개 정도 있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170만 개의 이더리움을 ETF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을 매입 후 이제 뭔가 주가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시장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스트래터지로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샤프링크가 조금 더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샤프링크를 비롯한 그 우리 스트래터지를 따라하는 여러 기업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더리움을 재무제표에 추가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ETF 자금 들어오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더리움을 사고 있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수급이 꼬였다는 거예요. 파는 사람만 있지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였는데 이제 드디어 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체가 생겨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일단 호재장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바로 규제 관련 호재인데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바로 ETF 커밍 순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약간 조정받긴 했지만 어쨌든 솔라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솔라나 ETF 신청사 7곳이 SEC에 수정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SEC의 웹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등 7개의 자산운용사들이 SEC에 솔 현물 ETF에 대한 S1 수정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SEC 웹사이트에 들어가서요. 솔라나 ETF S1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니까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진짜 수정 문서를 제출한 게 반영이 됐어요. 물론 수정 문서 제출했다라고 해서 그럼 바로 승인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스테이킹 접근 방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수정 문서를 일주일 내에 제출하라 라고 SEC가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서 지난주에 솔라나 ETF를 신청한 운용사들이 대규모 S1 수정 문서를 낸 거예요. 이에 대해서 제임스 세이파트는 뭐라고 했냐라면 이거 수정 제출하라고 해서 SEC가 바로 승인해 주는 건 아니야. 1주 내로 승인될 가능성은 낮지만 5주 내로 승인될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닌데 야 조만간 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수정 문서에는 스테이킹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SEC가 솔 현물 ETF를 승인한다면 스테이킹 기능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솔 ETF 허용과 함께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에 대한 허용도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돼서요. 이더리움에도 역시나 호재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솔라나 ETF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과거
이더리움 ETF는 어땠지? 라고 이제 과거의 전례에 비춰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더리움 ETF는 어땠지? 라고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요. 24년 5월 30일에 SEC가 이더리움 ETF 신청 운용사들한테 S1 수정안을 요청했습니다. 자, 5월 30일에 수정안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더리움 ETF가 7월 22일에 승인이 됐고요. 그 다음 날인 23일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수정안 요청 이후에 승인까지 53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솔라나 ETF의 경우에도 한 요 정도쯤 걸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일주일 내면 안 될 것 같은데 5주는 될 것 같아라고 했잖아. 5, 7, 35, 35일이니까 요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본 건데요. 그런데 세이파트가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 ETF 보면 승인 신청해서 3번까지 연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결정 못하니까 다음에 할게 미루고 물었는데 파이널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이널 데드라인까지는 더 이상 연기가 안 되고요. 결정을 해야 돼요. 승인해주든지 말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 정리된 것 중에 일단 대표적으로 반액, 21시얼즈, 카나리, 비트와이즈, 솔라나 ETF를 봤어요. 얘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데드라인 넘겼고 파이널 데드라인이 바로 8월 8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요 8월 8일 데드라인 이전에 승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거부를 하든지 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53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S1 수정 신청을 했어. 그런데 마침 파이널 데드라인이 8월 8일이야. 그 사이에 약 6주, 5주 기간 동안에 뭔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파이널 데드라인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제임스 세이파트가 왜 5주 내로 승인될 거라고 했는지. 그리고 대충 보면은 요 데드라인까지 맞추지 않고 요거보다 조금 앞서서 승인을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짜로 이번에는 솔라나 ETF가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를 보자면요. 이게 이더리움이 언제 올랐냐를 보자면요. 사실 이벤트가 발생한 다음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가 진짜로 승인되고 거래가 돼서 이더리움 ETF로 돈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더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더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른 건 기대감이 있을 때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비트코인 ETF가 출시돼서 거래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어서 바로 이렇게 올랐죠. 왜 올랐을까요? 이때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이야 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이렇게 올랐던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좀 이제 조정을 받다가요. 요때 보시면 이게 언제냐? 이더리움 ETF가 출시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ETF 출시된 다음엔 정작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더리움 ETF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앞선선 기대감에 SEC가 S1 수정 보고서를 요출했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때가 오히려 가격은 좋았습니다. 이걸 보자면 솔라나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이론상 스케줄을 따져봐도 실제로 솔라나 ETF가 승인돼서 거래가 되는 건 8월 8일, 8월 초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승인되고 나서 거래가 되면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앞서서 이더리움도 그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솔라나 가격 움직임이 말이 되는 거죠. 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니까. 그래서 솔라나 ETF 승인, 요 기대감 때문에 규제 관련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1, 2의 베타코인입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규제 리스크 완화에 대한 호재가 있어. 디파이 규제 완화됐다는 거. 이더리움은 솔라나 ETF 승인에 대한 호재가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그냥 이더리움 올라가고 솔라나 움직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의 베타코인, 얘네 계열에 있는 애들이 얘네가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상승하는 그 이유에 있는 애들 가운데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당연히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죠. 조금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이더리움 솔라나가 조금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지고 이게 베타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먼저 이더리움의 베타코인은 뭐냐? 아까 오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디파이 규제 완화라고 했잖아요. 디파이 관련 코인들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코인마켓캡에 들어가가지고 디파이 관련 코인들을 한번 소팅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어제 정리한 건데 최근 7일 기준으로 뭐가 많이 올랐을까를 봤어요. 디파이 관련된 가운데 자 에어드럼 파이낸스 베이스 기반입니다. 메이플 파이낸스, 카미노, 스카이 요거 메이커다우입니다. 그다음 하이퍼 리퀴드, 지토, 유니스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지토 같은 경우에 솔라나긴 하지만 어쨌든 디파이 관련 규제 완화 라고 하는 그 호재 때문에 오른 애들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특히나 대출 프로토콜, 예치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와 함께 묶이면서 최근 들어서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솔라나의 베타 코인은 뭘까라고 봤을 때요. 이른바 이제 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야 솔라나 외워라 주까지 해서 주피터, 카미노, 지토를 말하는데요. 전 요거 말고 솔라나의 베타는 뭘까에 대해서 저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밈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라나가 원래 밈코인이 좀 강세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뭐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에서 뭔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걸 바로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밈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크라켄 기준으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크라켄에 상장된 밈코인은 뭐가 있을까? 게다가 얘네들 보니까 최근에 퍼포먼스가 진짜 좋더라고요. SPX 6900, 파트코인, 페페, 도구 위드잇. 이게 이제 상승률이 높은 거 순으로 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크라켄에 상장된 밈코인이요. 그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가끔 보면은 뭐 밈코인 상장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밈코인. 솔라나 베타는 바로 미국 거래소 상장 밈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모두 규제와 관련된 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상승을 꿈꾼다라고 하면 이더의 베타는 디파이 코인이고요. 이 솔라나 베타는 저는 미국 거래소 상장 밈코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늘 드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트코인 얘기한다라고 해서요. 알트코인 존버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트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합니다. 사실 투자할 때 제일 못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싸게 사는 거. 싸게 산 건 절대 무조건 강자. 어떤 주식이건 코인이건 간에 일단 싸게 사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걸 일종의 이제 워런 버핏은 뭐 안전마진 이런 이제 표현을 쓰기도 했었죠. 일단 싸게 사면 웬만한 그 흔들림에는 그 내가 산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아요. 싸게 사면 마음이 편해. 어쨌든 플러스니까. 조금 많이 먹느냐 덜 먹느냐의 차이지 어쨌든 플러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싸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수준이요. 향후 있을 호재를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코인이 주목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승 포텐셜이 더 크다라는 거고요. 이미 많이 오른 코인이면 사실 사기가 부담스러운데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의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러티브까지 타면 뭔가 주목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알트코인은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매매하는 겁니다. 지금 가격이 싸니까 쌀 때 사서 비싸게 팔란 얘기지 이거 들고 존버하시란 얘기 아니에요. 아서이즈가 마침 제 생각과 비슷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가격 회복이 어려울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격 회복이라고 하는 건 직전 고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싸게 사면 직전 고점이 뭐예요? 그 직전의 반토막 수준이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높으면 나는 수익을 보고 팔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존버라는 얘기 아니고요. 하반기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주고 이제 횡보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알트코인에 대해서도 시장이 관심이 쏠릴 때 알트코인은 내러티브거든요. 펀더멘털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내러티브를 따라가는 코인이어야지 가격이 탄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러티브가 있어야지 수급이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 디파이 규제 완화 호재가 있고요. 솔라나, ETF 호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상승을 노린다라고 하면 이더의 베타 코인은 바로 디파이 관련 코인일 것 같고요. 솔라나의 베타 코인은 뭐 주카지도 있겠지만 저는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밈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내 말씀드렸고요.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알트코인 투자는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중히 하시길 바랍니다.